저 그 수라상 드시면 안 됩니다. 궁궐 왕세자 침소 한가운데서 10살 상골 소녀가 왕세자의 밥상을 막아섰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궁궐 수라상의 독이라니! 내이온 어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죽는 독이 아니에요. 심장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그 순간 조선의 왕세자 한도윤의 목숨이 궁궐 한복판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왕세자는 이미 독을 수십 번이나 먹은 셈이었고, 만약 거짓이라면 그 소녀는 왕세자를 모욕한 죄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편전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은쟁반 위에 놓인 수라상에서는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왕세자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신이 보는 앞에서 그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그 밥상에는 정말 독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상골 소녀는 어떻게 궁궐의 비밀을 알아낸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세자의 수라상에 숨겨진 독과 그 음모를 밝혀낸 한 상골 소녀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궁궐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그 푸른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든 곳에 10살 소녀 강소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푸른 숲의 향기가 실린 바람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강소연은 발밑 한 포기의 약효와 독성을 마치 책을 읽듯 꿰뚫어보는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수는 적었지만 총명한 눈빛은 숲의 모든 생명을 이해하는 듯 고요하고 깊었지요. 새소리, 바람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까지 숲의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강소연의 아버지 강두식은 수십 년간 이 산을 자신의 터전처럼 누빈 베테랑 약초꾼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약초를 다룰 때만큼은 한없이 섬세했지요. 그날도 부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짙은 안개가 계곡 사이를 흐릿하게 메우고 있었고 촉촉한 습기가 옷깃을 적셨어요. 발 아래 흙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어 눅눅했으며 풀내음과 흙내음이 섞인 짙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두식은 능숙하게 산길을 헤치며 약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소연아, 이쪽으로 좀 와보렴. 아버지는 이 근처에 귀한 당귀가 있을 성식구나. 꽤 오래된 기운이 느껴져. 강두식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려왔지만 강소연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멈춰 선 채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산길 옆 쓰러진 고목나무 뒤편, 안개 속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에 꽂혀 있었어요. 강소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 모든 냄새가 순간 흐려지고 오직 그곳에만 그녀의 모든 감각이 집중되는 듯 했습니다. 강소연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속, 어둠 속에 잠겨 있어 처음엔 그저
큰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푸른 비단옷이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지만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윤기는 그의 차림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옷자락에는 금실로 섬세하게 수놓은 용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허리에는 정교한 옥장식이 달린 칼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차가운 땀으로 번들거렸고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듯 보였어요.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가슴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분 좀 보세요. 기운이 다했습니다. 숨결이 얼음장 같아요. 강소연의 낮은 목소리에 강두식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다가갔습니다. 안개 속을 헤치고 다가간 강두식은 쓰러진 사내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쩌다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귀한 양반이 쓰러져 계신고, 이 옷감 이건 분명 보통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닌데, 한양의 높은 분이 틀림없다. 강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때 강소연이 말없이 사내의 손목을 들어 맥을 짚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생명의 마지막 희미한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창백한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강소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반지에는 작은 용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 위험 있는 자태가 작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강소연은 잠시 그 문양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머물던 주막에서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이야기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술기운 섞인 대화 속에서 몇몇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왕실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 용안. 그때는 그저 어른들의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강소연은 그 문양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왕실 문양이다. 강소연의 눈이 순간 가늘게 떠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사내의 신분이 불러올 파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골에 사는 자신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세상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내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존재든 이 숲에서는 모두가 생명 그 자체로 소중했습니다. 강소연은 망설임 없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안개 낀 숲속 풀들 사이를 훑쳤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그녀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특정 약초에 닿았습니다. 이내 몇 가지 약초를 정확히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강소연은 매끄러운 돌을 찾아 재빨리 약초를 짓지었습니다. 풀잎의 푸른 물과 뿌리의 흙내가 섞이며 강한 약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소연은 능숙하게 짓지은 약초를 사내에 벌어진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쓴 약초의 향이 그의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강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먹였습니다. 강두식은 딸의 놀라운 집중력과 담대함에 그저 숨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강소연은 사내의 맥박에 손을 얹은 채 그의 몸이 반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주 미약하게나마 사내의 가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희미해서 눈으로 보기도 어려웠지만 강소연의 예민한 감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아난다, 숨이 돌아온다. 소연아, 정말 대단하구나. 강두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소연과 강두식은 사내를 그들의 낡은 산막으로 옮겨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작은 화로에서는 끊임없이 약초 다리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강소연은 밤낮으로 사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열을 살폈습니다. 강두식은 사냥으로 잡은 짐승의 고기로 귀한 보양식을 준비하며 딸을 도왔습니다. 산막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밤새도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사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감겨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가 처음 본 것은 바로 강소연의 걱정 어린 눈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10살 남짓한 소녀의 얼굴,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낡은 산막의 천장. 모든 것이 꿈결처럼 아득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꿈이 아니구나.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한도윤은 힘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칠게 깎은 나무 기둥으로 지어진 낡은 산막, 벽,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진한 약초 냄새.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강소연에게 다시 향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살린 것이냐? 어찌 이런 깊은 산중에. 손가락에 왕실 문양 반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아주 높은 분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강소연의 솔직하고 순진한 말에 한도윤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깊은 번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모든 질문이 그의 목구멍에 걸린 듯 했습니다. 잠시 산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화로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한도윤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 나를 본 사람이 또 있느냐?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더 숨길 수는 없겠군.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한도윤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심장이 발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도윤. 그 이름은 단순히 높은 양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강두식은 그 이름이 조선의 왕세자를 칭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속 작은 산막에 왕세자가 쓰러져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약초꾼 부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의 무게가 강두식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멀리서 말 발굽소리가 울렸습니다. 횃불들이 안개를 찢으며 산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세자를 찾던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저하를 찾았다. 무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도윤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은희는 절대 다치게 하지 마라. 새벽이 밝기 전 왕세자는 조용히 산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펼쳐진 궁궐의 삶은 강원도 깊은 산골의 고요함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웅장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이 거대한 돌과 나무의 감옥 속에서 조선의 왕세자 한도윤은 숨 돌릴 틈 없이 밀려드는 국정 현안과 복잡한 궁중 예법 속에 자신을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책상에 앉아 빽빽한 상소문을 읽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신들의 논쟁을 듣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의례를 치러야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이 나라의 운명이 실려 있었고 그 무게는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뜰을 비추고 궁궐은 온통 어둠과 고요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문득 한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산골 소녀 강소연의 모습이 아련한 꿈처럼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 푸른 숲의 싱그러운 내음, 차가운 약초 향기를 머금은 소박한 손길, 그리고 깊은 지혜가 담겨있던 총명한 눈빛만이 때때로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소연의 따뜻한 미소와 순수한 마음은 이 냉혹한 궁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빛과 같았어요. 그는 그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겹겹이 쌓인 의무와 책임감이 그 기억마저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도윤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어요. 매일 화려한 수라상을 받은 후면 그는 원인 모를 가슴 답답함과 미미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진기한 음식들이 가득한 백자 그릇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화려한 은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입안 가득 밥알을 넘긴 직후 찾아오는 묵직한 압박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라도 쉬면 괜찮아지리라 애써 넘겼습니다. 어쩌면 그저 잠이 부족하고 국정이 과중해서 그런 것이겠지. 그의 마음은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날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세수를 할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날마다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은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은 그의 총명한 정신을 흐리게 했습니다. 책상 위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대신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세자의 예리한 머리는 이 기묘한 패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수라상 직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반복적이었어요. 정녕 우연이란 말인가? 아니, 이건 무언가 다르다. 그의 내면에는 깊은 의구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윽고
왕세자의 심상찮은 건강 상태는 궁궐 전체에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은 왕세자의 위중한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정수연을 비롯한 내의원 어이들은 한도윤의 거처인 동궁전으로 총총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듯한 비장함이 감돌았어요. 겹겹이 쌓인 용포 위로 정수연은 조심스럽게 한도윤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고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이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온갖 보양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왕세자를 살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동요와 함께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그들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어떤 계산적인 시선을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잘 짜인 가면극을 보는 것 같았죠. 그들의 진단은 한결같았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신과로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세자에게 당분간의 휴식과 귀한 보양제를 권하며 형식적인 약재들만 다려 올릴 뿐이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인삼과 녹용을 잔뜩 넣은 탕약이라고 했지만 한도윤은 이미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증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정수연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눈빛까지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송구하옵니다만 과도한 국정으로 심신이 쇠하시어 편찮으신 듯합니다. 소신이 보기에 당분간은 만사를 제쳐두고 편안히 쉬시며 심신을 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한 보양제를 매일 다려 올리고 있으니 곧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너무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 내의원 의원들이 저하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필 것이옵니다. 다만 수라를 드신 후 유독 심해지신다 하니 혹 상한 음식이라도 드신 것은 아니온지 수라간을 엄히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신이 직접 나서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옵니다. 정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한도윤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수라간을 엄히 살핀다는 말은 단순히 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다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가운 금속처럼 빛났습니다. 한도윤은 그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수연에 대한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라상을 먹은 뒤마다 찾아오는 기묘한 고통, 그리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내의원.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듯 보이는 어이들의 태도 속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던 산골 소녀 강소연. 숲의 냄새만으로 약초의 성질을 알아보던 그 아이의 눈빛이 문득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궁의 어이들이 모르는 것을 그 아이는 알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궁궐 안에서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도윤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약초꾼 부녀를
비밀리에 한양으로 데려오라. 왕세자의 낮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세자의 명이 떨어진 지 며칠 뒤 깊은 산골에 살던 소연과 아버지 강두식은 난생 처음 한양 궁궐의 문을 넘게 되었습니다. 높은 궁담을 지나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숲의 냄새 대신 차가운 돌냄새가 가득했고 나무 대신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이어진 회랑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궁인들의 시선은 낯선 이들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흙먼지 묻은 옷차림의 부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대놓고 드러내지 못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코끝에 스치는 미묘한 냄새였습니다. 회랑을 따라 왕세자의 침전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의 코는 낯선 향기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꽃잎이 썩어가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달큰하면서도 비릿한, 겉으로는 향기 같지만 속은 썩어가는 냄새. 소연의 본능이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이건 독이다. 침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왕세자 한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막 올려진 수라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쟁반 위에는 따뜻한 밥과 탕, 여러 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왕세자의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수라상 위에서 섬뜩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미약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몸속으로 스며드는 종류의 독이었습니다. 마치 독이 아니라 약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독은 심장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소연은 왕세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안색, 가늘어진 숨, 이미 상당한 독이 몸에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저하 이 음식은 드시면 아니 됩니다. 침전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라상을 살피던 상궁과 내관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침전 한쪽에 서 있던 내의원 어의 정수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궁궐 수라상에 독이라니. 어린 계집이 감히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이냐? 정수연의 말에 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궁궐의 모든 음식은 수라간에서 만들어지고 내의원의 검식을 거친 뒤 올라옵니다. 독이 섞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두식은 놀라 소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하지만 소연의 시선은 왕세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조용히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속 계곡에서 자신을 살려냈던 그 아이, 그 눈빛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말하는 좋지 않은 기운이란 것이 무엇이냐? 소연은 잠시 수라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바로 죽는 독이 아니에요. 조금씩 몸에 쌓이는 독이에요. 매일 먹으면 심장이 망가져요. 순간 정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이 아이의 말을 더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궁궐의 법도를 모르는 산골 아이가 감히 수라상을 모욕하다니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정수연의 목소리가 침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권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속에서 자신과 아버지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한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세자의 눈에는 아직 의심과 믿음 사이에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왕세자의 목숨을 노리는 더 큰 그림자가 궁궐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과연 어린 소연은 이 거대한 궁중 음모 속에서 왕세자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산골 소녀 강소연의 애절하고 절박한 경고는 거대한 궁궐의 높은 벽 앞에서 마치 스산한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어른도, 심지어 강소연의 아비 강두식조차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야속하게도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고 옥자를 노리는 자들의 사악한 음모 속에서 왕세자 한도윤의 병세는 날마다 예측할 수 없이 깊어지고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병화는 단순히 몸의 쇠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윤의 폐부에서는 갈고리로 긁는 듯한 통증이 끊이지 않았고 숨을 한 번 들이쉴 때마다 마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얕고 가쁜 숨소리는 점차 쇳소리로 변해갔고 그는 더 이상 홀로 몸을 가누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침상에 기대어 겨우 숨만 쉬는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한때 지혜와 총명함으로 빛나던 그의 눈빛마저 이제는 생기를 잃은 채 먼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메마른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고통을 말없이 호소하는 듯 보였어요. 내의원어의 정수연은 매일같이 왕세자의 침전을 찾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리만큼 태연한 얼굴로 왕세자의 기력이 쇠한 탓이라며 형식적인 보약 처방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달여올린 탕약에서는 희미하게 흙비린내가 풍겨왔고 약효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도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듯 했습니다. 쓴 약을 억지로 넘길 때마다 그의 위장은 경련하듯 뒤틀렸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더욱 차가워지고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중 의관들은 침묵했고 궁녀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고 음험했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잦아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병조판서 이광원의 거처에서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으나 안으로는 거대한 폭풍을 잉태하는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병풍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등잔불빛이 방 안을 미약하게 밝혔다. 그 불빛 아래 정수연이 비단 깔개 위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이광원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정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사악한 욕망과 끈적한 결탁이 번뜩이며 섬뜩한 빛을 발했습니다. 궁궐 깊숙이 왕세자 한도윤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대담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야욕을 숨기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왕자를 향한 승리를 이미 손에 넣은 듯한 기묘한 자신감과 노골적인 만족감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광원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턱수염을 쓸어 올렸어요. 그의 미소는 어둠 속에서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세자의 기력이 나날이 쇠하고 있다 하니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뜻을 이룰 날이 머지 않았어. 곧 왕궁의 주인은 바뀔 것이네. 이광원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굶주림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으나 이광원의 강렬한 시선에 인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감. 만수무강하시길 빌 따름이옵니다. 허나 그 산골 소녀가 자꾸 눈에 밟히는군요. 그녀의 직감이 예상보다 날카롭습니다. 혹여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예리해요.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의 눈은 이광원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이광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등잔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작게 튀어올랐습니다. 걱정 말게, 정어이. 이 궁궐의 권력자들은 어린아이의 혼잣말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 그 아이는 그저 혼자 발버둥 치다 지쳐 쓰러질 뿐일세. 우리의 계획은 이미 완벽하고 누구도 그 실체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네. 자네가 괜한 걱정을 하는구먼. 이광원은 잔뜩 거만해진 표정으로 정수연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정수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잔혹하고 섬뜩한 대화 속에서 어린 왕세자 한도윤을 향한 음모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편 왕세자의 고통이 깊어지는 밤마다 강소연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왕세자의 침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싸늘한 궁궐 복도의 차가운 돌바닥은 소녀의 작은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도 왕세자를 향한 걱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관들이 물려놓은 수라상의 빈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필사적으로 독의 정체를 밝히려 했습니다. 그릇에서는 텁텁하고 비릿한 기운이 여전히 감돌았고 음식마다 미세하게 다른 향이 섞여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강소연의 작은 코는 낯선 독의 냄새를 기억하려 애썼어요.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작은 손으로 아비의 낡은 약초책을 밤새 뒤적이며 독초의 그림과 그에 따른 증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어른들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경고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어요. 깊은 좌절감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무력감에 빠진 강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왕세자의 침전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침전 안은 어둠과 병마의 기운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타는 등불 아래
그녀가 본 한도윤의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듯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뺨은 깊게 패여 있었고 얇아진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얕고 버거운 숨소리는 마치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소연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차올랐습니다. 저하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향한 분노가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하 제발 부탁이에요. 수라상을 거부하세요. 그 음식을 드시면 아니 됩니다. 전하의 몸에 독이 쌓여가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강소연은 한도윤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눈을 겨우 뜨며 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삶의 피로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또한 알고 있다, 소연아. 내 몸이 어떤 고통에 잠겨 있는지. 한도윤은 깊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잠시 회한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허나 왕세자가 수라상을 거부하는 것은 곧 궁중법도를 어기는 엄중한 일, 대신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 한도윤은 아직은 이 자리를 지켜야 해. 그의 말에는 깊은 좌절과 함께 왕세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고통스러워하는 한도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법도가 전하의 목숨보다 중요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대로 계속 드시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저하의 몸이 다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하에게 독이. 강소연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한도윤은 강소연의 간절한 외침에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와 왕세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장 수라상을 거부하면 목숨을 잠시나마 부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궁궐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자신을 노리는 음모는 더욱 깊이 숨어들어 찾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에 띄게 약해진 맥박처럼 가늘게 움직이는 손가락은 그의 생명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내의원 의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치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맥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의원을 더 부르세요. 여러 의관들이 한꺼번에 침전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왕세자 한도윤의 상태는 방금 전보다도 급격히 악화되며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강소연은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백하게 굳어진 그녀의 눈빛 속에는 반드시 왕세자를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타오르는 분노가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더 이상 궁중 법도나 어른들의 무관심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왕세자를 구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한도윤을 구할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차가운 궁궐의 공기만이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왕세자 한도윤 저하의 처소안은 어둠과 침묵, 그리고 눅진한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침상에 길게 누워 계신 저하의 맥박은 마치 멎어가는 낡은 시계추처럼 힘겹고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한도윤 저하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 미세하게 경련하는 입술, 그리고 생기 없는 눈동자가 강소연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였지만 애써 참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의 연약한 어깨 위로 저하에 꺼져가는 생명이 얹혀진 듯한 무게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궁중법도라는 이름 아래 겹겹이 쌓인 장막 뒤에서 한도윤 저하의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뜨겁고 절박한 외침이 강소연의 여린 심장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죠. 그녀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그녀의 눈빛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강소연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왕세자의 처소를 뛰쳐나왔습니다. 얇은 비단 신발을 뚫고 발바닥에 와닿는 차가운 돌바닥은 그녀의 발걸음을 순간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심장은 멈출 수 없다고,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낯선 궁궐의 회랑을 내달리는 동안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차갑고 딱딱한 궁궐의 공기 속에서 그녀의 숨결은 하얗게 부서져 흩어졌습니다. 저하 제발 죽으시면 안 돼요. 제가 꼭 살려낼 거예요. 강소연은 속삭이듯 다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인적. 드문 회랑의 고요함 속에서도 강소연은 필사적으로 풀의 기운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숲의 아이인 강소연에게는 익숙한 흙내음과 풀내음만이 임의로 같은 궁궐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코 속으로 들어오는 궁궐 특유의 향, 고목과 오래된 숯, 그리고 희미한 백단향이 뒤섞인 낯선 냄새들은 그녀를 더욱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만들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오직 생명의 기운만을 쫓고 있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 아주 작게 비어져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 마치 희미한 등불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 기운은 이 거대한 궁궐의 심장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작고 연약한 생명의 외침 같았습니다. 강소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미세한 떨림을 따라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곳은 궁궐. 후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사람의 발길이 뜸하여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약초밭이었어요. 버려진 듯한 황량함 속에서도 풀들의 생명력은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궁중 약재들 사이 유독 한쪽 구석에 짙은 초록빛 그림자를 드리운 식물이 강소연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듯 다른 풀들 속에 무심하게 섞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궁인들이 불길한 눈빛으로 멀리하고 기피하는 식물, 바로 초호였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뿌리부터 잎까지 맹독을 품고 있어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풀. 초호의 짙은 향은 다른 모든 풀의 기운을 압도하며 섬뜩하리만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소연은 초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은 초호의 검푸른 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향기는 독이 맞아요. 정말 지독한 독이에요. 이대로 쓰면 사람을 죽게 할 맹독이 분명해요. 강소연은 깊은 숨을 고르며 초호의 기운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느꼈습니다. 흙먼지 묻은 그녀의 작은 손끝에서 처음에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스치는 듯한 감각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감각이 더 깊이 파고들자 그 아래에서 미묘하고 따뜻한 치유의 파동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맹독과 해독,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는 듯한 불가사의한 조화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원도 깊은 산에서 풀 한 폭이 흙 한 줌의 생명력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속삭임을 듣던 강소연의 비범한 능력이 바로 이 순간 한 줄기 빛처럼 그녀에게 길을 밝혔습니다. 이 초호가 단순한 독초가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초호의 잎사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듯한 그 강인한 생명력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알겠어요. 저하의 몸에 쌓인 독과 이 초호의 맹독은 서로 완벽하게 상반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기운이라서 독으로 독을 다스려야만 저하를 살릴 수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이치. 그것만이 한도윤 저하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방법임을 강소연은 온몸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망설임 없는 눈동자에는 강한 확신과 비장한 결의, 그리고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소연은 주저없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초호의 뿌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거친 흙이 파고들고 차가운 흙의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하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초호의 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흙 묻은 뿌리에서는 독특하면서도 강렬한 풀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맹독을 왕세자에게 먹이겠다는 세상 어느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어린 소녀의 주장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궁궐의 권력자들은 어린 소녀의 말을 비웃으며 그녀를 또다시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뜨리려 할 것입니다. 강소연은 그 현실의 무게를 직감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니까요. 초호 뿌리를 품에 안은 채 강소연은 어둠이 내린 궁궐 회랑을 다시 달렸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세자의 처소에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선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강소연은 이 위험천만한 도전을 성공시키고 한도윤 저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작지만 강인한 의지가 과연 이 거대한 궁궐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침전 안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세자 한도윤의 병세는 전날 밤보다 더욱 깊어졌고 그의 온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는 갈수록 힘겨워졌고 침상에 의지한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삶의 흔적조차 희미해 보였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에 눈을 감지 못하는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내의원어의 정수연은 여전히 상투적인 의서만을 들여다보며 맥을 짚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조급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은 대신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키웠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는 왕세자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기묘한 체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고요를 깨고 침전의 문이 굳건하게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 소연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작지만 굳건한 손에는 뿌리째 뽑아든 검붉은 초호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호의 독특한 비릿하고 텁텁한 향이 편전 가득 퍼지자 대신들의 얼굴에는 일제히 경악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맹독을 들고 왕세자의 침전에 발을 들인 소연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수연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섬광 같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차갑고 잔혹한 비웃음을 흘리며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던 자신들의 음모가 어린아이의 회방으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인 것이냐? 전하의 용안 앞에서 맹독을 들고 설치다니 당장 끌어내라. 궁중 법도를 이리도 어지럽히는 자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내 아비에게 가서 약초나 캐라 일러라. 대신들 사이에서는 맹렬한 반대와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저 아이를 가두어야 한다. 차가운 시선과 날선 비난 속에서도 소연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마치 바위처럼 굳건했고 순수하고 총명한 눈빛에는 오직 왕세자를 살리겠다는 일념만이 굳건하게 빛났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하겠다는 듯 묵묵히 한도윤을 향해 초호를 내밀었습니다. 전하, 부디 이것을 드셔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하의 몸에 쌓인 독을 몰아낼 유일한 약입니다.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실 수는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하. 한도윤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소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산속에서 처음 구했던 그 어린 소녀의 티 없이 맑은 눈, 그 속에 담긴 순수한 확신과 담대한 용기가 그의 메마른 마음에 닿았습니다. 맹독을 먹으라는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 소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떨리는 손을 뻗어 초호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대신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편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왕세자는 피 묻은 초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쌉쌀한 풀향과 함께 혀끝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창백하던 안색은 순간 더욱 시커멓게 변하며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하며 술렁거렸고 일부는 이미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수연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구나 하는 듯한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한도윤의 온몸을 덮치던 격렬한 발작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질 듯 거칠었던 숨결이 점차 고요를 찾아갔고 얼음 같던 그의 몸에서는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대신들의 술렁거림이 순간 멎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왕세자를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편전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좌의정 윤태경이 관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피로 얼룩진 서찰 한 통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마침내 독살 음모의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서찰에는 역모를 꾸민 자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윤태경의 피 맺힌 외침에 편전 안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기운이 감돌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진실의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숨겨졌던 끔찍한 음모의 실체가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서찰에 담긴 진실은 누구의 목숨을 앗아갈까요? 대신들의 눈은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불안감으로 흔들렸습니다. 정수연 어이와 병조판서 이광원은 역모를 꾸며 왕세자 저하를 시해하려 했습니다. 역병으로 위장하여 저하를 독살하려 한 사악한 만행입니다. 여기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결정적인 증자들이 있습니다. 윤태경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정수연과 이광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품속 깊이 넣어둔 서류 뭉치들을 거침없이 꺼내 보였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밀서들, 은밀하게 주고받은 장부 기록, 그리고 독약 제조법이 적힌 필사본까지 그 모든 증거들은 정수연이 왕세자에게 독을 썼다는 명확한 정황과 함께 이광원이 그 모든 음모의 배후에서 직접 지시하고 자금을 댔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의 웅성거림은 점차 커지며 거대한 파도처럼 편전 안을 덮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두 역적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정수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그의 눈동자는 동공지진을 일으키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광원은 애써 태어난 척 허리에 두른 띠를 만지작거렸지만 그의 억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윤태경은 매서운 눈빛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좌의정 윤태경, 당신이 저를 모함하려는 역모입니다. 저와 이광원 판서는 오직 전하만을 섬긴 충신입니다. 정수연은 억울하다는 듯 목청을 높여 소리쳤지만 그의 음성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출구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윤태경은 그런 정수연을 마치 벌레를 보듯 비웃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속이려 하십니까?
어찌 감히 제 이름을 팔아 영모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증자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당신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이께서는 초우가 치명적인 독이라며 저하의 생명을 포기하라 했습니다. 허나 이 어린 소녀, 소연의 지혜로 저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경의 단호한 목소리가 편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대신의 시선이 일제히 어린 소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궁궐법도 따윈 알지 못하는 산골 소녀가 오직 풀과 나무의 기운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능력으로 왕세자의 몸속에 퍼진 독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자 동시에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연의 교활하고 치밀했던 음모는 소연의 순수한 직감과 비범한 능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초우의 독은 저하의 몸속에 있는 독과 기운이 서로 상반됩니다. 강한 독으로 약한 독을 몰아내는 이치예요. 다른 어떤 약재도 저하를 구할 수 없었어요. 오직 초우만이. 소연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명료한 진실은 정수연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정수연과 이광원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광원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고 정수연은 절규하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정수연과 이광원은 그 자리에서 영모죄로 포박당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팔을 거칠게 꺾었고 쇠사슬이 채워지는 소리가 편전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윤태경과 소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습니다.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안도감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왕세자 한도윤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다시 어린 소연의 손에 들린 약초 꾸러미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작은 손이 병세가 위중한 왕세자의 생명줄을 붙들고 조선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 건넨 검붉은 초호의 기운이 한도윤의 혈관을 타고 흐르자 그의 몸을 짓누르던 독의 기운은 거짓말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왕세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직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그의 창백했던 입술에는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에 휩싸여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들은 소연이 행한 기적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정성스러운 간호와 소연이 직접 다려온 약재 덕분에 한도윤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찢어질 듯했던 고통은 사라지고 몸속 깊이 스며들었던 한기는 따스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왕세자의 왕쾌 소식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림과 역병으로 지쳐있던 백성들은 저마다 희망의 불씨를 지핀 듯 환호하며 궁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왕세자의 무병장수가 곧 조선의 평안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왕세자는 여전히 힘겨웠지만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살린 어린 소녀, 소연을 찾았습니다. 대신들의 경외로운 시선 속에서 편전으로 들어선 소연은 여전히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이름 모를 풀잎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산의 정령 같았습니다. 소연아, 나를 살려준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지혜 덕분에 이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렴. 이 조선의 왕세자로서 내 소원이라면 반드시 들어주겠다. 전하께서 무사히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제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찌 바라는 것이 없겠느냐? 너는 나의 목숨을 구하고 이 나라의 큰 위기를 막았다. 내 순수한 마음과 비범한 능력을 천하가 알아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묻겠다. 내게 어떤 소원이 있느냐? 한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은 잠시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자신을 단순한 아이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마음속 깊이 품었던 소망을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더 그리워요. 저의 보금자리는 높은 담장안이 아니라 바람소리가 들리는 깊은 산골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며 병든 풀들을 돌보고 아픈 짐승들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니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내 비범한 능력을 어찌 이리 묻어둘 수 있겠느냐? 이 나라의 백성들이 너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굳이 산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전하의 곁에서 백성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게 늘 자연의 숨결이 닿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한도윤은 소연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쉽사리 놓아줄 수 없는 귀한 인재임을 알았지만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왕세자는 궁궐 후미진 곳에 고요하고 아늑한 약초방을 특별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소연이 산에서 가져온 수많은 약초들이 종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풀향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이곳에서 백성들을 돕는 의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높은 장벽을 넘어 아픈 백성들을 만나고 산에서 얻은 지혜로 그들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이들도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포기했던 병자들도 소연의 손길을 거치면 신기하게도 차도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연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약초의원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세자를 살린 은인이자 백성을 구원한 성녀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아픈 백성들을 구했으며 자연의 위대한 지혜를 궁궐 깊숙이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술을 넘어 자연의 이치와 순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거대한 음모를 막아낸 작은 소녀의 용기와 지혜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소연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하며
이 땅을 지키는 자연의 소중함과 순수한 마음의 가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욕망과 음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순수한 마음과 자연의 지혜로 빛을 밝힌 한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얻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소연처럼 순리대로 살아가셨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쫓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 모든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전하는 조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